전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의 괴롭힘으로 이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직장 동료로 평범한 직장 연애를 하다가 순조롭게 결혼하게 된 유일한 이상한 점은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외아들을 짝사랑하던 그녀는 나를 적으로 인식했다. 지금은 별로 특이한 일이 아닌 산탄총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 전에 그런 짓을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에게 고양이 같다고 소리쳤다. 무더위 속의 첫 만남에서 그런 반응에 충격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저만의 책임은 아니며 우리가 잘 지낼 수 없을 것 같았고 엄청나게 무례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한마디 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는 단지 진정했습니다. 엄마 나 영원히 싱글로 살 수는 없다며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지만 마이클은 결혼 전에 임신한 여자는 또 바람 피울 거야. 그리고 침묵을 지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제니퍼는 나를 완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왜 그는 그것을 제대로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바람을 피웠다는 끔찍한 비난에 대한 남편의 반응은 어처구니가 없었고 계속해서 나만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아기를 낳은 사람이 왜 나만 비난해야 합니까?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듣는데 흥미를 잃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시어머니인데 남편의 아기가 내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혼 전 짧은 결혼 생활이 이렇게 시작됐다고 그냥 떠날 수는 없었다. 남편은 집에서 살았고 결혼식 후에는 함께 살기로 했으나 시어머니는 마이클 집이 여기가 무슨 소리냐며 소란을 피웠다. 알았어 그렇게 말하면 엄마 내 남편은 쉽게 계획을 바꿔서 이비인 옷과 도 안 묻고 같이 살기로 했어. 그 사람 정말 엄마 아들이구나 생각했는데 그냥 주도권이 부족해서 완전히 엄마 손에 맡겨졌어. 무엇보다도 그는 그녀가 나를 괴롭히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과 집안일을 마치고 동거를 시작한 직후에 목욕하려고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손으로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무엇 이게 찬물인가? 시어머니가 일부러 뜨거운 물을 찬물로 바꿨다. 겨울이라 화장실이 추워서 바로 알아차렸지만 물이 아깝다는 게 은근히 화나고 임신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 뱃속의 아기, 아들을 데려간 나를 원망하더라도 그 아기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의 자식이었는데 그때부터 나를 볼 때마다 엄마는 왜 돌아가지 않느냐고 하는 노골적인 적개심에 나는 실망하고 무서웠다. 내 부모님 집에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거나 도대체 내 마이클이 오늘 너가 듣는 것에서 무엇을 봤는지 처음에는 점점 더 피곤해졌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했어. 남자들은 엄마의 작은 연인이야. 그렇지 그녀는 아직 놓아주지 않았어. 그녀는 결국 나를 받아들이게 되지만 시어머니는 변함이 없고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왜 혼자 견뎌야 했을까? 2달이 훌쩍 지나고 출산 직전에 큰 사건이 터져 몰래 몇 번이나 울었다. 출산 휴가를 가려면 그날 업무 조정 및 인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야근을 해야 했고 저녁 8시 이후에 집에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못 만들 것 같아 미안 남편에게 문자를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빨리 일을 끝내려고 노력하고 임신으로 지쳐 집에 돌아오는데도 늦게까지 회사에 머물렀다. 맛있는 냄새가 났다. 마이클은 혼자 있었다. 엄마는 이미 방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거실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뭐 요리했어요. 여보 어서 오세요. 아니 엄마가 다 요리해 주셨네요. 남편이 너무 유쾌하게 말하는 걸 들으니 맛있었어요. 먹을 것을 찾으러 부엌에 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고 더러운 접시 2개와 빈 냄비와 프라이팬도 있었는데 음식은 없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늘 하던 대로 엄마가 안 해줬는데 왜 이사 온 이후로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아침과 저녁을 준비했는데 맛이 너무 강하다거나 너무 연하다며 불평하시곤 하셨다. 며느리는 일 때문에 남편보다 늦게 집에 올 권리가 없다며 속상해하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어서 아내로서의 실패자라고 남편이 탓할 뻔한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시어머니가 과거의 행동으로 볼 때 나만을 위해 요리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항상 대립적이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뭔가 준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해야 합니까? 아내가 피곤해서 집에 오고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꼭 설명해야 합니다. 왜 나만 잘 희생해야 합니까? 집에 늦게 오는 내 잘못 맘에 안 들면
일찍 와서 밥 잘해 뭐해 남편이 너무 이기적이라 말도 못할 정도로 같은 회사에 다니고 월급도 거의 같았는데 왜 나만 혼자야? 집안일도 하고 일도 하고 밥도 아들처럼 시어머니처럼 가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둘 중 하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태어나서 그냥 거기 있었어. 부모님은 아버지가 절대 거기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셨어. 우리 외동딸을 눈물로 보내네. 그런 남자가 아니면 소중한 딸을 물려줄 수 없어. 내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부모님 집에 도착했다고 알렸을 때 나는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고 그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곧 엄마가 엄마 손에 잡혀도 이혼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고 동의했다. 놀랐지만 아이를 빼앗아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운 게 아직도 죄책감을 느껴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시했다더니 엄마가 우리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양육권이 필요하지 않아서 사진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도 없고 가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이 남자를 사랑한 걸 후회했어요. 왜 그 사람과 결혼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위자료 없이 합의했지만 그는 동의했습니다. 자녀 양육비로 한 달에 $200를 지불해야 했지만 아버지는 솔직히 처음 6개월 동안만 돈을 이체했습니다. 지금은 육아 휴직 중이지만 정규직으로 복구하면 괜찮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에 다니지도 않고 방탕하게 살지 않고 단지 월 $200의 자녀 양육비를 전 남편에게 연락한다는 생각이 3개월 정도 기다려서 지급이 완전히 멈췄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불쾌하다. 그 사람이 마지못해 그렇게 적은 액수를 내는 것을 잊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전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아이의 양육비에 대해 안녕하세요. 얘기를 시작하면서 전 남편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직접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만나서 연락드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고의로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보고 싶으면 주말에 연락해. 우리 아들 보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둘만 말고 하룻밤 묵는 게 어때? 어딘가에서 하룻밤 묵는 게 어때? 아직 1살 안 된 아들과 함께 있어? 내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엄마 때문에 날 떠난 게 도대체 뭔데 제가 완전 터무니없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만나면 괜찮을 텐데 그 생각은 그냥 소름 끼쳤을 텐데 엄마의 괴롭힘이 이유 중 하나였지만 그게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전부였다면 별도로 나는 그 사람이 완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이혼했고 그에 대한 모든 애정을 잃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망상적일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 전에 그의 위험 신호를 보지 못했습니까? 절대 아이의 지원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회사 전 남편과 열심히 아들 키우느라 이혼한 지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모르는 번호로 일인 줄 알고 전화 받았는데 전 남편이더라고요. 야, 우리 이혼했거든요. 우리 엄마 그렇죠.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돌아오지 않겠어요. 아니 틀렸어요.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혼한 게 아니라 당신 어머니도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빨리 차단했어요. 내 전 남편의 무지가 놀라웠어요. 그 사람과 이혼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확신했어요. 몇 년이 지났고 이혼한 지 10년 정도 됐을 때 전 남편에 대해 거의 잊어버릴 뻔했는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이 기회에 전 남편이 계속 추측을 하다가 안 돼. 잠깐만 무슨 소리야 들어봐. 난 장례식 절대 참석하지 않을 거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우리가 다시 만날 가능성은 없어. 거꾸로 전화도 끊고 이 번호도 막아놨어요. 성숙한 몸짓으로 조문카드 보내는 걸 생각해서 어머니께 상의했는데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하셔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쯤 지나서 전 남편이 우리 집에 왔는데 10년 만에 만남이었어. 오랜만이야. 제니퍼 마중 나왔어. 예의 바른 듯 꽃다발도 가져왔어. 아니 거절할래. 대화가 잘 안 되어서 무서웠어. 다행스럽게도 제 아들은 축구부 연습 중이어서 집에 없었습니다. 따라잡을 일이 많습니다. 차를 마시자 전 남편이 초대받지도 않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여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겨주세요. 이 제니퍼는 내 전 남편으로서 강압적인 영업사원이고 나는 입구에서 아버지가 마이클에게 나타나 어떻게 감히 우리 문지방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원으로 더 강해진 기분으로 여기서 나가세요.
나는 전 남편에게 우리가 이혼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낯선 사람이야. 거기 노아가 데리러 왔어. 여기가 내 집이야. 절대 너랑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럼 우리 연인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어때? 우리 데이트를 할 땐 좋았지. 아니 지금은 육체적으로 불가능해. 내 전 남편은 집요했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전혀 달랐어요. 우리 결혼할 때 보세요. 당신은 어머니로부터 나를 보호하지 않았고 이혼 후에도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아들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내가 당신과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고방식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떠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전 남편이 잠시 후 누가 나를 돌볼 것인지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내 돌봄 엄마가 없어졌으니 그렇게 해야 하고 우리가 밤에 친밀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는 끝이 다가올수록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깨달았을 때 내 피부가 기어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침묵하는 걸 보고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가 화를 내셨다. 농담하지 마세요. 내 딸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화내지 마세요. 아빠, 내 전 남편이 충분히 긴장해서 말했어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아빠라고 불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낯선 사람인데 나가라는 얘기는 너무 역겹다. 아버지는 안 된다고 소리쳤다. 아내를 데리러 왔다. 전 남편이 고집스럽게 주장하다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순찰차가 급격하게 다가와서 급정거했다. 우리 집 앞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웃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는 우리가 아무데도 갈 수 없어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전화기를 들고 안에서 나타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아버지는 경찰관들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전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고 나중에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법원에서 전 남편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비합리적인 사람을 멀리서 두는 것이 전 남편의 행동이 알려지기까지 했습니다. 봄에 외딴 섬으로 전근했습니다. 인사 변경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우리 동네에 살았고 인사부서에 그의 행동을 보고했습니다. 부모님 집이 재건축 예정이어서 우리는 직원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한 강력한 축구 클럽. 이것은 내 전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내 아들은 부모님과 나에게 몇 배나 소중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축구 경기는 가족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 가족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 집에 발을 들여 놓지 마십시오. 아버지에게 소리 지르고 곧 톱의 남편이 될 토마스의 지원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어린 시절 집을 떠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였습니다. 제 이름은 에이미입니다. 저는 올해 36세의 농부입니다. 마크는 어린 시절에 집을 떠난 지 18년이 되었고 내가 선택받은 삶에서 보낸 시간이 어땠는지 생각합니다. 이제 어린 시절 집에서 보낸 시간보다 더 오랜 세월 감상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집은 도시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셀러리맨이었고 어머니는 주부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남동생 포함 4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은 분명히 동생을 편애하셨는데 동생에게는 저녁 반찬이나 생일 선물 같은 것조차 항상 더 호화로워서 동생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 비열함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워 울부짖었던 기억이 나네. 나도 봐줘. 부모님은 변하지 않으셔서 결국 인생의 전환점을 포기한 건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나이가 비슷한 동생이 대학 입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었는데 인류대학에 진학했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아 자주 혼나기 때문에 항상 초조해했고 부모님은 공부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집안일을 강요하면서 그에게 어린 장갑을 끼워주었다. 나는 형보다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부모님은 내 성적을 방해하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에마어 잔선으로부터 농업 인턴십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이 2박 3일 농업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농업 인턴십 호스트 가족과 함께 지내며 야채를 수확하고 식사를 함께 요리합니다. 컨트리 라이프에 푹 빠져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아버지는 농업은 정규직도 못 버티는 것이라고 완강히 반대하셨습니다. 엄마가 저를 비웃으셨어요. 왜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육체노동을 하려고 합니까? 제가 저축한 돈을 써서 가입했는데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 섰고 굶주린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가족애가 정말 멋진 경험이었고 신선한 시골 공기를 마시며 일하는 것이 새롭고 신나는 일이었고 가족의 따뜻함을 경험했습니다. 저보다 1살 많은 호스트 가족의 큰아들은 저와 같은 나이인 토마스였습니다. 처음엔 형이 나이가 많아서 경계했는데 토마스는 형답지 않게 착하면서도 확고했고 부모님이랑도 잘 지내고 나한테도 잘 대해줬고 부모님도 엄청 친절하셔서 그 셋 다 끝나고 떠날 때 펑펑 울던 날 아줌마는 언제라도 오라고 같이 울었다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삼촌과 이모는 휴대폰을 별로 안 써서 편지를 자주 쓰기 시작했고 곧 큰아들 토마스의 반응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의 서신은 일기 교환과 같은 것으로 바뀌어 결국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형이 첫 번째 지방 국립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고 삼류 사립대학에 들어간 후 우리는 키스조차 하지 않은 순수한 장거리 관계였습니다. 대학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두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대학에 가지 말고 그냥 취업을 하라고 압력을 가하셨다. 그 이유는 여자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농업 인턴십 이후로 형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농부의 꿈을 키웠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고도 농부가 될 수 있었지만 토마스는 도시에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농업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포부를 가지고 새로운 농법을 지향합니다. 부모님과 형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매일 열심히 공부했는데 실제로 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는 여자가 감히 더 좋은 대학에 갈 생각이 있느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동생보다 우리 엄마가 돈이 없다고 동생이 필요하니 일해서 집에 가져오라고 필사적으로 부모님과 크게 다투다가 결국 인연이 끊어졌다. 토마스가 나를 데리러 왔다. 나는 대학에 갔고 4년 후 토마스와 결혼하여 대학 시절 내내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연락한 적이 없지만 시댁 식구들이 말했듯이 최소한 연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혼 소식을 알립니다. 저희는 4년 만에 어릴 적 집에 방문했습니다. 저희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졸업과 모내기 작업으로 바쁘기 때문에 여름이 다가오고서야 인사를 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얼굴이 태양 때문에 짙은 갈색으로 그을렸는데 부모님과 남동생은 공개적으로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어머니는 경멸적으로 신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몇 살이냐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을린 몸이군요. 정말 가난하군요. 그만해 엄마 나 조용한 목소리로 애원했는데 못 들은 척 오빠가 웃으면서 조롱하고 나 같은 똑똑한 사람들이 두뇌 노동으로 돈을 버는 건 원시적인 노동도 아니고 그런 일만 할 수 있다는 건 지능이 낮다는 증거야. 충격을 받았고 평소엔 온순하다 시댁 식구들의 미소에 얼어 붙은 남편은 우리는 농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시며 이제부터 말해두겠노라.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니 너는 가난한 농부와 결혼할 것이니라.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기 위해 당신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18살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여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자상한 시댁에 대한 동정심과 남편은 견디기 힘들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조용히 울었다. 나는 친가족의 존재를 잊어버리기로 결심했고 이제 8년이 지나 마음의 상처는 아물었고 2 아이를 낳았다. 바쁘지만 알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부모님과 동생을 거의 기억에서 지웠는데 갑자기 사촌이 형이 결혼한다고 하더군요. 사촌은 항상 친하게 지냈고 결혼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우리가 수확한 쌀을 먹었는데 너무 좋아 단골 손님이 되어 아직도 몇 달에 한 번씩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고 결혼식장에서 오랜만에 만난다며 내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다. 남동생이 내 부모님이나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건 잘 이상해요. 가족도 새 복층 주택을 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끝났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그녀는 분명히 내 부모님과 남동생, 그리고 곧 아내가 될 그의 형이 내 집을 이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촌은 부모님과의 소원을 알았지만 전화를 끊어도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충동적으로 어머니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지만 기계음이 이 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아버지에게 전화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번호 바꿔서 내 동생 번호를 몰라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못했어. 집 전화번호로 눌렀어. 연결됐어. 초조하게 누군가 전화 받기를 기다렸어. 안녕 내 동생이야. 오빠 에임이라고 들었어. 결혼하고 이사 가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 축하 인사를 하려고 형이 방해했다. 당신은 농부일 뿐이라는 걸 알 필요는 없다. 낯선 사람 전화하지 마라 소리 지르고 당황해서 전화를 다시 걸었지만 이미 내 번호를 차단해 놓은 터라 잔인했고 아무리 싫어해도 잔인했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거절당하는 게 마음이 아팠다. 내가 속상해하는 걸 보고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레 물었다. 참았던 눈물이 말하자 눈물이 흘렀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남편과 시댁은 마치 그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습니다. 에임이 당신의 가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의 친어머니 그분은 친어머니보다 나를 진심으로 보살펴 주셨고 시아버지도 이제 행복하다고 위로해 주셨어. 그게 중요한 거야. 아프지 마.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긴다는 걸 기억해. 내 남편이 놔두라고 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도 하지 말아야 할 교훈으로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친가족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고 마음의 따뜻함을 느꼈지만 상황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내 사업이 전국 TV 네트워크에 소개되었을 때 원래 시댁 식구들은 이미 상당한 쌀 농사를 지었고 다양한 야채와 과일도 있었지만 식품 사업을 공부한 결과 항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이 많았습니다. 대학에서는 모든 농산물을 낭비 없이 판매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약간 손상된 과일과 야채를 잼, 주스, 피클 등으로 가공하기 시작했고 지역 농협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국산 농산물을 먹이고 싶은 엄마들, 그리운 피클을 그리워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농가에 시집간 젊은 여성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청년들과 함께 회사를 키워 지금은 연매출을 내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500만 달러의 성공 스토리가 TV 방송 후 다큐멘터리에 실렸을 때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에 대한 반응이 컸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주문 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업 거래와 인터뷰 요청이 회사뿐만 아니라 쇄도했습니다. 전화는 물론이고 개인 휴대전화도 끊임없이 울려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더니 알고 보니 내 동생의 구경TV 취재 내용이었다. 사실 그 사람은 내 성공을 별것도 없이 알아차렸나 보다. 시작할까 생각 중이라고 하더군요. 장사 돈 좀 빌려줘. 안 돼. 본능적인 혐오감에 대답하고 차갑게 전화를 끊더니 다시 전화가 왔어. 그냥 돈만 줘. 너도 일개 농부가 장사해서 돈 벌면 내가 꼭 성공할 거야. 그 사람은 완고했어. 그리고 그 오만한 태도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고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를 이방인이라고 일개 농부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요구에 대답하지 않고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집 이사에 대해 나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그게 내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도시 여성인 내 아내는 당신과의 관계를 끊는데 빨리 동의했기 때문에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고 내 동생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아내도 부모님과 같은 마음인 것 같았다. 형이 TV 프로그램을 봤기 때문에 부모님도 그 방송을 보시고 몇 시간 뒤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아버지였다. 왜 사장이냐며 남의 일을 훔쳤느냐고 물으니 잘 대답했다. 토마스와 시아버지도 농업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사실 더 큰 농장은 특정 시스템과 장점 때문에 법인화하면 이익을 얻는다. 법은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이장이었고 토마스는 가족의 몫을 통합하여 지금은 그 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설명을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너무 냉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놀라서 부인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전화를 끊고 있는데 몇 분 후에 엄마가 전화하셨는데 왜 동생에게 1년에 500만 달러 버는 돈을 안 주시나요? 우리에게 돈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진짜 가족입니다. 그 호의를 잊어버렸나요? 당신을 키우는데 최소한 300만 달러 또는 그 절반을 달라고 어머니는 누구보다 공격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제 말은 500만 달러가 비용을 빼고 회사의 총수익이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데 제 월급은 거의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좀 과장해서 엄마가 빨리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짜증이 났어. 돈이 있어도 계속 돈을 요구하는 게 부끄러웠어. 결국 우리는 남이니까 그걸로 끝났어. 그 전화와 당연히 그녀의 번호도 차단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마침내 모든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처음으로 만났던 부모님과 형제와 그의 아내가 초대받지 않고 시댁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지, 에이미. 내가 디스할게.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절실한지 궁금해서 어이가 없었어. 시어머니는 너네가 뭐 하는 것 같냐며 불만을 표시. 시아버지는 조용히 서 계셨어. 옆에 부모님을 노려보는 주변 직원들 모여들고 부모님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동생마저도 자기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 듯 오만하게 우리는 혈연이 있는 진정한 가족이다. 우리는 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내 동생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를 얻었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임. 나는 화가 났어. 나는 피를 나눠도 전혀 감정적 연결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버렸습니다. 낯선 사람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아픔이 다시 떠올랐고 또 눈물이 핑 돌았는데 남편이 와서 내 옆에 서서 에이미는 이제 우리 가족이 됐다며 나를 변호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별을 풀 필요는 없다며 떠나라. 나를 변호하고 단호하게 말하자 직원들도 종소리를 냈다. 맞다고 부모님을 비난하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그렇게 무례하게 생각하는지 여기가 내가 속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동맹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노에 찬 내 형제가 소리쳤습니다. 닥쳐 이 촌놈들아, 넌 아마 모두 교육받지 못한 쓰레기일 거야. 그냥 우리에게 복종해라. 남편 코이는 사실저와 아버지 모두 네브래스카 대학교를 졸업했고 에이미는 명문농과 대학을 졸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제 동생은 충격에 빠져서 최고 대학 졸업생들이고 당신은 겨우 삼류 학위를 받은 제 동생을 위해 농업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립대학 학력은 그의 유일한 자부심이었고 그는 이 점에서 결코 뒤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농업은 훌륭한 직업입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배운 것을 효과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에 웃음이 터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형을 놀렸습니다. 당신은 모든 면에서 토마스에게 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 기분이 상당히 밝아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는 내 형제와 부모님을 너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낯선 사람입니다. 나는 잠시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일부러 격식을 차린 말투로 계속해서 낯선 사람으로서 돈을 빌려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소동을 일으키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나가주세요. 이 말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단절을 굳게 선언했습니다. 시댁과 남편이 갑자기 가까이 다가와서 가족들이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저를 얼마나 배려해 주셨는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직원들도 부모님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고 부모님 집에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형과 아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매일